안녕하세요. 무역계약론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ISG를 우리가 쭉 한 3주간 학습을 하고 있죠. 이제 거의 뭐 마무리되고 있는데 CISG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학기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를 학습을 했고,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그리고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봤죠. 이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 의무, 공통된 의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위험 부담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다시피 CISG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그 물품의 어떤 위험 부담에 대한 물품에 대한 어떤 책임, 위험 부담에 대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 부담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어떻게 넘어가느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결국 물품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하는 자가 결국 그 물품의 어떤 권리, 뭐 다시 얘기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뭐 명백하게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6조부터 볼 텐데 위험 부담의 일반적인 원칙을 66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많지 않아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을 대금 지급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않는다. 매수인이 자신이 물건을 받은 이후에 파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의 책임이 매수인한테로 넘어갔어요. 그건 이제 물품이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있거나 물품이 파손되거나 물품이 도난됐거나 했을 때 그 책임이 있는 사람, 책임을 지고 손해를 입는 사람, 즉 다시 얘기해 보면 물품이 없어졌을 때 제일 아쉬운 사람, 이제 매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인이 된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는 그런 실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은 물건대로 받았는데 물건을 받은 후에 그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안 준다? 그건 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으로서는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인 거죠. 매도인이 바라봤을 때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멸실 손상이 매도인의 자기 부작위. 자, 매수인이 위험 부담을 넘겨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매수인의 물건이 됐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물건이 된 이후에 물품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매수인의 위험 부담이니까 매수인이 책임을 지고 매수인의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의 하자나 어떤 파손이나 도난이나 이런 것들이 매도인의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사건의 시작이에요.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어요. 매도인이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매도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어떤 멸실 손상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매도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돈 안 줘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면제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죠. 면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면제시킨다는 얘기죠. 면제시킨다. 위에는 면제시키지 않는다. 아래는 면제시킨다. 그러면 면제시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돈을 줘야 된다 그 뜻이고 면제시킨다라고 하면 돈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요. 짧은 문장 안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들어가 있고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 너무 현혹이 돼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매도인이 잘못 있으면 매수인 돈 안 줘도 되고 매도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매수인이 돈 줘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를 보도록 합시다. 67조에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이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는 때에는 위험은 물품이 매매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송부하도록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중간고사래. 기말고사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앞서서 먼저 학습을 했다면 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봤죠? 31조에서 봤습니다. 뭐에서 봤죠? 물품의 인도 규정에서 봤습니다. 즉 물품이 인도될 때 어떨 때?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을 때, 그때 누구한테 넘길 때 위험이 넘어간다? 최초 운송에 있는 거죠. 자,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서 지금 위에는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 줄부터는 매도인이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위험은 물품이 그러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될 것 같으면 그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야 위험 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겠죠.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라고 했는데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는 뭐다? 앞선 시간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선화증권입니다. 물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물품의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인 선화증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 즉 다시 말해서 뭐 하한 치결 어음 제도를 이용을 했을 때 매도인이 자신이 선적한 선박 해상운송인으로부터 선화증권을 발급받았고 그 선화증권을 아직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겼다든지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 인도했다든지 해서 물품의 위험 부담의 책임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과 매도인이 여전히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측에 선화증권이 남아 있어도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67조 2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서 계약에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우리 보통 불특정물을 얘기할 때 제가 계약의 충당, 계약의 특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만든 초코파이, 오늘 만들 초코파이, 내일 만들 초코파이 중에 매수인한테 팔 초코파이가 그 많이 쌓여있는 창고에 쌓여있고 공장에서 매일 찍어내는 초코파이 중에 도대체 뭐냐? 이게 저 매수인한테 넘길 거다 라고 딱 정하는 거. 그게 이제 특정이고 충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이나 충당을 하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화인이나 선적서류, 뭐 BL이나 AOA 빌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매수인한테 통지하는 거. 그리고 기타도 나오죠. 기타. 뭐 그거 외에도 뭐가 있을까요? 행동으로 한다든지, 뭐 구두로 한다든지, 뭐 어떤 방식이든 이 물품이 매수인에게 내가 팔려고 하는, 내가 매수인에게 인도하려고 하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 거고 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 부담을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운송 중 물품의 매매. 우리가 또 그 앞에서 봤던 물품의 인도에도
운송을 포함하는 것과 운송 중에 있는 것과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68조, 69조에 68조에는 운송 중 물품 그리고 69조에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8조를 먼저 보면 운송 중에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줄이 좀 중요한데 이야기를 좀 이거는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운송 중 전매예요. 이게 이제 보통 철광석이나 석탄, 석유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렇게 뭐 수출국이 있고 수입국이 있어서 여기 뭐 수출자가 있고 수입자가 있고 그래서 운송을 하는 그런 걸 보통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운송 중 전매는 이렇게 물품이 뭐 선적되기 전 혹은 물품을 하역하기 전 뭐 아니면 물품을 준비하기 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중에 있는 항해 도중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출상인 건 변함이 없는데 새로운 수입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 계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이 결국 첫 번째 수입자가 두 번째 수입자에게 물품을 넘기고 다른 제3국으로 물건이 이렇게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운송 중 전매죠. 운송 중 전매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통 물품의 어떤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은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수입자가 있고 두 번째 수입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어떤 계약이 될까요? 첫 번째 수입자가 원래 수출자하고 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첫 번째 수입자가 다시 자기가 대판 두 번째 수입자하고의 이 계약 첫 번째 수입자와 두 번째 수입자 사이에 일어난 계약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첫 번째 수입자와 두 번째 수입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송 중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실제 운송 중 계약이 이루어진 때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을 하죠.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이 사정을 보통 이제 circumstance나 뭐 이런 어떤 환경, 상황, 조건, 상황이나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 사정에 따라서는 위험은 운송 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 운송 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무엇이냐? BL이죠. 선화증권을 말합니다. 운송 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자, 운송 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 여기 보면 운송 중 매각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매수인이 첫 번째 매수인, 이 수입국에 있는 1번 수입자겠어요? 아니면 제3국에 있는 2번 수입자겠어요? 여기 있는 매수인. 2번 매수인입니다. 2번 매수인.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매수인은 누구겠어요? 똑같이 이 2번 매수인입니다. 이 지금 68조는 정상적으로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바로 이렇게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요 수입자가 물품을 자기 나라에 도착시키기도 전에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을 새로운 수입자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수출자에서 첫 번째 수입자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것이 이슈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수입자에서 두 번째 수입자로 언제 넘어가느냐가 이슈입니다. 이 첫 번째 수출자에서 첫 번째 수입자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앞서 봤던 66조, 67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돼요. 아니면 뒤에 나와 있는 69조가 있고, 물론 69조는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좀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68조는 이 첫 번째 수입자와 이 두 번째 수입자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정,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사정이란 건 도대체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보험에서 소급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급보험. 그리고 그러한 소급보험이 이루어졌을 때 운송계약을 구현하고 있는 서류 BL,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에게 이 지금 운송에서 선화증권을 발행한 시기는 언제이냐, 그리고 선화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누구냐. 당연히 첫 번째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어질 때 BL이 발행이 됐겠죠. 그때 물품의 위험부담이 두 번째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물품이 선적되는 시점에 물품의 위험부담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좀 난해해요. 이 내용이 좀 난해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이미 멸실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에 속한다. 이거는 소급보험이 적용되어서 운송 중 물품의 매매의 위험부담이 소급된다는 것이 어떤 사기에 혹은 고의에 의해서 속여지거나 했을 때는 매수인에게로 위험부담이 넘어가지 않고 매도인, 이 매도인이죠. 첫 번째 매수인인 요 사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위험부담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인데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69조부터 먼저 봅시다.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69조에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부터 먼저 보면 일단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니까 67조, 68조에 해당되면 안 돼요. 67조, 6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또는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 위반을 범한 때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거는 물품을 조기 이전이라고 하는데요. 매수인이 원래 해야 되는 의무 중에 대금 지급 의무와 물품 인도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 수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된 통지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주는 것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매수인이 적시에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물품을 적시에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어떤 계약 위반, 계약 불이행이 발생되게 되고 그 매수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잘못과 기책 사유로 인해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조의 1항은 다시 얘기하면 운송을 포함하지 않고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야 되는 때 제대로 안 받아서 인수를 제대로 못했을 때는 매수인의 위험 부담으로 넘어간다. 물품의 조기 이전, 물품 위험의 조기 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69조 2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 위험은 인도의 기일이 도래하고 또는 그 물품이 그러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사실을 매수인이 안때 이전한다.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 인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도 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게 되고 그러한 사실을 매수인이 안때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9조 3항 계약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른 물품이 충당되지 아니한 그런 경우에는 물품은 계약의 목적물로서, 계약의 대상품으로서 명확히 특정 혹은 충당되기 전까지는 매수인의 입인 처분하에 적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물건이 이거다라고 딱 정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69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9조 1항, 2항, 3항을 보면 이게 약간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조입니다. 70조는 매도인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한 경우에는 67조, 68조, 69조의 규정, 67, 68, 69조의 규정은 위험 부담의 이전이었죠. 그 위험 부담의 이전의 규정은 그 본질적인 위반을 이유로 매수인이 원용할 수 있는 구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매도인이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것도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죠? 물론 뭐 특정 이행 청구도 있고 하자 보완도 있을 수 있고 뭐 대금 감액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등등등 있지만,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을 때는 계약 해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이나 뭐 그 외 기타의 구제 방법이든 이 67조, 68조, 69조의 규정은 이 매수인이 상대방의 본질적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 봤을 때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 즉 물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그 어떤 책임의 소재가 매수인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쪽에서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다면, 그 본질적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매수인의 어떤 기대하고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박탈이 됐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향해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70조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68조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좀 지면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데, 좀 다시 설명을 하면, 이걸 이제 소급보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보험, 해상보험. 자, 물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 출발을 했어요. 원래는 A와 B 사이에 매매 계약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었죠. 자, 근데 이 운송 도중에 있는 물품을 B와 C가 거래를 해서 B가 새로운 매도인이 되고 C가 새로운 매수인이 됐습니다. 자, 근데 D가 한 명 있어요. D. E도 있다고 칩시다. E가 누구냐? 운송인이죠. E가 운송인이고 D가 보험회사라고 칩시다. 자, 물론 이 A와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을 때 아마 A와 뭐 E 사이에 뭐 운송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뭐 선화증권을 발행했을 수도 있고 뭐 운송계약이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보험도 들었겠죠. 근데 이렇게 물품을 넘기기로 했는데 중간에 B가 C한테 물건을 되팔렘했어요. 되팔았죠. 그래서 배가 이쪽으로 가려다가 꺾어서 이렇게 가게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보험이란 게 물론 A가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 B가 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이 A와 B의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제 C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이 C라는 사람은 물품이 출발하는 이 선적항, 여기가 선적항이죠. 선적항에서 물품이 적재될 때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이 선적될 때 이 D라는 사람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F라는 사람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보험 계약. 언제? 이 물건이 바다 위에 운송 중일 때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C가. 그렇게 되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물품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C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F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송 중 전매가 일어난 경우에 물품의 어떤 해상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이 물품이 선적항에서부터 물품의 어떤 보험 기간, 새로운 보험 회사인 F의 어떤 담보, 보험 담보가 보험에 대한 부보가 선적 시부터 있었던 걸로 소급해서 봅니다. 여기서 소급한다는 건 과거를 있었던 걸로 돌이켜서 과거로 뭐 회귀한다는 거죠. 어떤 권한이나 효력의 발생이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화물의 보험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이 F와 C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배가 항구를 떠나온 지 한참이 돼서 바다 위에 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구를 떠날 때부터 보험을 들었던 걸로 소급해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소급보험이에요. 소급보험. 그래서 아까 68조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조건이란 게 이 소급보험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가 B에게, B가 C에게 운송 도중에 있는 물품을 매각을 했을 때 위험 부담의 이전은 원래는 A에서 B로, 뭐 A가 최초 운송인한테 물품을 선적되었을 때 B로 넘어가겠죠. 최초 운송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운송 매매 계약에 운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근데 이 B가 도중에 C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계약 체결시라고 했죠. 계약 체결시. 근데 특별한 사정, 상황, 조건이 있으면 언제 한다라고 했어요. 운송인이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한 시점. 즉 다시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선적 시점으로 이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자, A가 B에게, B가 C에게 물건을 넘길 때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물건 넘길 때는 4월 1일 날 물품을 선적했다고 치고 그리고 B가 C한테 물건을 팔았을 때는 5월 1일이라고 치면 이 5월 1일이 쉽게 말해서 계약 체결 시점인 것이고 이 4월 1일이 물품의 선적 시기 내지는 매도인인 A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긴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가 운송인 E에게 물품을 넘길 때 BL이 발행되겠죠. 그래서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한 때로 위험 부담이 그때부터 위험 부담이 이전하기로 한다라는 것은 B와 C 사이에 거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B와 C 사이에 어떤 계약 체결 시점을 B와 C의 어떤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A가 E에게 물품을 선적시키고 E가 A에게 물품을 처분할 수 있는 서류를 발행한 그때부터 B에서 C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C가 새로운 보험사 F에게 소급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왜 소급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 C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슈는 이런 게 있어요.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려면 반드시 그 보험을 들고자 하는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들려고 하는 물건, 그 이제 보험 목적물인데 보험 목적물과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소급보험을 들고자 하는 이 경우에 결국 C가 자신의 어떤 소유, 자신의 어떤 위험 부담의 책임이 있는 그런 물건이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을 보험을 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물건, 내가 남의 물건, 내가 남의 집, 남의 자동차를 보험을 들 수가 없잖아요. 내 집, 내 자동차를 보험을 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C가 F 새로운 보험회사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C가 새로운 매수인인 C가 자신의 어떤 소유권 내지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립이 되려면 B가 C에게 물건을 넘긴 그 날로부터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물품이 선적된 그날부터 C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C가 소유권이 있다라고 봐줘야 C가 F랑 소급보험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해상보험하고 연관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상보험의 어떤 피보험이익하고도 연관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내용입니다. 어찌됐든 이게 이제 결국 해상보험의 소급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운송 중 전매의 경우에는 원칙은 계약 체결 시점, 근데 C가 보험회사랑 소급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소급보험 자체가 물품을 선적하는 시점부터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C의 위험 부담도 물품의 선적 시점과 앞당겨진다, 땡겨진다, 과거로 땡겨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단서 규정이 있었죠. 매도인이 물품이 멸실 손상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매도인은 A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송 중 전매잖아요. 운송 중 전매 거래는 누구와 누구의 거래죠? B와 C의 거래입니다. B와 C의 거래에서 매도인은 누구죠? B죠. 그래서 B가 C한테 물건을 되팔을 때 B는 이미 물건이 박살났다는 걸 알고도 넘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고의로 넘긴 거죠. 악의로 넘긴 거죠. 쉽게 말해서 사기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책임이 C한테 있으면 안 되겠죠. B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68조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 이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66조는 위험 부담의 일반적 원칙,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부분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돈 줘야 된다. 근데 매도인이 잘못이 있다. 매도인의 자기 부작위에 의한 것이다. 그럼 돈 안 줘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7조는 운송을 포함한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31조에서 봤던 내용이죠. 언제? 최초 운송인. 자, 최초 운송인이고 어떤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한테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매도인이 뭐 물품의 위험 부담을 매수인한테 넘기고 선화증권을 들고 있는다.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선화증권 들고 있는데도 내가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지만 물품의 위험 부담을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68조가 까다로웠죠. 운송 도중에 물품을 매매한 경우 이거는 A에서 B로 가는 것이 아니라 B가 C로 되파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팔 때는 그 되파는 계약을 했을 때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B에서 C로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는 원칙적인 시기인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특별한 사정, 특별한 조건,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전체 운송 구간을 담보하는 보험 계약을 누구와 누가 새로운 매수인인 C와 새로운 보험회사인 F 사이에 소급보험 계약이 체결되게 될 경우에는 앞당겨집니다. 물품 위험 부담의 이전 시기가 언제로 물품을 처분하는 서류를 발행한 때로 소급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최초의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 선적을 위해서 물품을 인도했을 때 그때로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왜? C는 자신이 물건을 사고 나서부터의 구간만 보험을 든 게 아니라 어떻게? 전체 운송 구간.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물건을 사기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도 발생한 사고나 손상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급보험을 부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건 굉장히 아주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였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했을 때는 매수인이 물품 인수하고, 매수인이 물품의 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고 계약 위반을 범하게 됐을 때 그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 부담이 이전을 하고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기일이 도래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 매수인에게 물품의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계약에서 물품이 아직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위험 부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충당, 특정, 이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매도인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한 경우에 매수인은 당연히 구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CRSG의 그 물품 인도 부분 31조에 있었던 내용과 방금 보았던 CRSG의 위험 이전과 관련된 67조, 68조, 69조의 내용을 한번 매칭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 계약이 운송을 포함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품의 인도는 최초 운송인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했을 때 위험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리고 이렇게 최초 운송인이 최초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었을 때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 인커텀스 상에서 보면 F그룹하고 C그룹, 그러니까 뭐 FCA라든지 CPT, CIP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인커텀스는 근데 기본적으로 특정 장소를 명시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해 줄 수도 있고요.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 줄 수도 있죠.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물품 인도가 일어나고요.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위험이 이전을 하겠죠. 그리고 매도인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물품의 인도와 위험 이전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중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위험 이전을 하는데 전 운송을 담보하는 보험, 즉 다시 얘기해 보면 소급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송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 교부 시, 즉 다시 말하면 선적되었을 때, 선적 시 위험이 이전된다. 언제? 원래 매수인에서 새로운 매수인한테로 넘어간다라는 것이고요. 특정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되면 그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면 되죠. 그때 물품이 인도되고 위험 부담도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인커텀스가 옆에 인커텀스의 인도 및 위험 이전이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커텀스 정형거래 조건은 기본적으로 알파벳 대문자 3개를 쓴 다음에 뒤에 반드시 장소를 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가 보통 분기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명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특정 장소를 명기하면 그 특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하든지 본선 적재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인도, 우리가 인커텀스 공부할 때 배웠던 그림 있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림의 분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매도인의 위험부담, 비용부담, 책임에서 매수인의 위험부담, 비용부담, 책임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커텀스든 특정 인커텀스를 포함해서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위험부담이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뭐 위험 이전에 대한 부분은 다 살펴보았고요. 71조 이행 기전 이행 정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행 기전 물품을 보내든 하든 뭐 서류를 보내든 어떤 이행을 하는 기간, 이행 기간, 물품의 어떤 행동, 내가 계약 의무를 이행한 행동을 하는 기간 전에 뭐 하는 거, 이거를 말했죠.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행 기전 하자 보안, 이행 기전 서류 보안, 그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이행 기전, 이행 정지입니다. 이행 정지.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은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결과로 그 의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뭐예요? 상대방의 의무를 상대방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뭐 하겠다? 나도 안 하겠다. 나도 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이행기전, 이행정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사유가 있어요. A.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그 신뢰성에 중대한 결함. B. 상대방의 계약 이행의 준비 또는 계약 이행 행위가 어떻게 안 돼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능력이 혹은 상대방의 어떤 신뢰성이 문제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하는데 준비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할 것이 너무나 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나도 계약 이행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행 기전, 이행 정지예요. 자, 매도인이 전항에 기술된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이미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비록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권한을 주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것을 중지시킬 수 있다. 자, 뭐예요? 여기서 계약 위반을 한 사람이 결국엔 누구란 얘기예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제대로 계약 이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물건을 보냈어요. 그리고 매수인이 물건을 도착하면 물건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나한테 돈을 안 줄 것 같아. 매수인이 돈을 줄 수 있는 것에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신뢰성도 없고 뭐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미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이 가지고 있지만 매도인은 어떻게 하겠다고? 매수인이 물건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이행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본항의 규정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서의 물품에 대한 권리만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매수인이 제대로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이행 정지를 시켰는데, 뭐 어떻게 해서 뭐 그 매수인으로부터 샀던지 매수인으로부터 취득을 했던지 제3자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A가 그러니까 매도인이 새로운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물건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물건을 새로 산 사람은 제값 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누구를 붙잡고 혼을 내야 되겠어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매수인을 붙잡고 뭐 닥달을 하든 소송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매수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1조 3항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 상대방이 눈빛이 이상해요. 제대로 계약 이행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행을 제대로 안 하기로 선언했어. 그렇게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의 눈빛이 이상해. 너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너를 믿지 못하겠어. 눈빛이 이상해. 그래서 나는 나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어. 라고 통지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오해야. 나는 눈빛은 이상하지만 계약 이행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고 준비도 돼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이행 정지를 하면 안 되고 계속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 정지할 때 통지하라는 것이고 상대방이 괜찮아 나 제대로 할게 라고 확답을 주면 이행 정지 못 시킨다. 그 얘기가 7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 기전 계약 해제예요. 비슷하죠? 앞에 이행 정지였죠? 72조 계약 해제죠? 무슨 차이겠어요? 본질적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의 이행 기일 이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fundamental breach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나도 안 할래. 내가 해야, 그러니까 이행 기전 이행 정지는 네가 눈빛이 이상하고 네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나도 내 할 일 안 할래. 이게 이행 기전 계약 해제인데 이행 기전 이행 중지, 이행 정지인데 이행 기전 계약 해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딱 봤는데 아주 이거는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나는 계약을 이행하기보다는 계약을 해제시켜버리겠다. 계약을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이행 기전 계약 해제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어요. 72조 2항.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해서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통지를 했어요.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확실히 똑바로 하겠대. 그러면 계약 해제 못합니다. 그게 71조, 72조에 거의 비슷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행 기전 이행 정지와 이행 기전 계약 해제를 좀 비교하게 되겠습니다. 71조의 이행 기전 이행 정지는 상당한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불이행될 것이 판명된 경우에 become apparent 한 경우에 나도 안 하겠다. 이행기전 계약해제 72조의 이행기전 계약해제는 fundamental breach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범할 게 명백하다. 클리어하다. 이 경우에 계약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된 규정은 상대방에게 이행 정지를 하든 계약 해제를 하든 통지해야 되는 것이고 통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난 제대로 똑바로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다거나 의지를 보이면 이행 정지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고 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공통 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73조입니다. 분할 이행 계약의 해제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약 물품을 한 번에 이렇게 보내고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물품을 보내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죠.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물품의 분할 인도 73조 1항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물품의 분할 인도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어느 분할 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 부분에 관해서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부분에 관해서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자, A, B, C, D로 나눠서 하는데 A가 있었고 오케이, B가 있었고 C가 있었어요. 근데 C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을 해. 그러면 C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73조 2항. 어느 분할 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어떤 의무 불이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장래의 분할 부분에 대해서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의 분할 부분에 관해서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행해야 된다. 자, A 괜찮았어. B 본질적 계약 위반이야. 근데 이 B가 본질적 계약 위반이다 보니까 C와 D도 본질적 계약 위반일 것 같아.
그러면 B뿐만 아니라 CD도 계약 해지 선언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73조 3항. 어느 인도 부분에 관해서 계약 해지를 선언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해진 인도 또는 장래 인도에 관해서도 동시에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 있다. 언제? 어떨 때? 그러한 인도 부분들이 상호 의존 관계가 있어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73조 1항 2항은 A, B, C, D가 별도의 물량이었다면 73조 3항은 A 받고 B 받고 C 받고 D 받아서 이걸 뭐 조립해서 합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 A, B, C까지 잘 왔어요. 근데 D를 받았는데 D가 본질적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면 D만 새로 바꿔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이 D가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ABC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ABC도 나한테 실질적 피해를 줘. 그래서 그때는 전체, 이미 정상적으로 받은, 이미 아무런 문제 없이 하자 없이 받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전체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왜? 상호 의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 그런 내용이 73조의 분할 이행 계약의 해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1조는 이행기전, 이행정지, 72조는 이행기전, 계약해제, 그리고 73조는 분할 이행계약의 계약해제. 그래서 이행정지는 상대방의 눈빛이 이상한 경우, 실질적 불이행. 72조 계약해제는 상대방이 펀더멘탈 브리치,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할 게 명백한 경우, 그때 계약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뭐 명백이나 분명이나 뭐 이거를 표현을 디테일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71조의 경우에는 become apparent를 얘기를 하고 있고 72조는 is clear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국문으로 번역했을 때는 명백이든 분명이든 뭐 크게 구분의 실익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책마다 사실 또 번역이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그건 제가 원문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73조는 개별 부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본질적 위반. 그리고 장래 부분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 의존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74조는 손해배상 산정의 원칙입니다. 자, 계약 해제도 계약 해제고 뭐 하자 보완이나 특정 이행 청구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제책과 동시에 어떠한 구제책이든 함께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나 미이행에 대한 부분을 구제하는 나를 구제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요. 자, 이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뭐 한도 끝도 없이 많은 돈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입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손실이나 손해를 보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74조의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향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계약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기대하고 있었던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익을 잃어버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익의 손실을 포함을 해서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잡습니다. 근데 그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에 위반의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서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예상했거나 예상하였어야 하는 손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밑도 끝도 없이 많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얼마 정도 손해를 입었겠구나 이렇게 예상되는 손실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어떤 계약
위반의 결과로서 입은 손실 플러스 이익의 손실, 이 부분을 포함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100만원짜리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만원짜리 물건이 5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50만원의 손실이 났죠. 근데 이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내가 10만원을 10만원의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의 위반의 결과로 입은 어떤 손실과 동등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50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익의 손실이라는 건 10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손해배상액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어떤 한도로서 정하는 것이죠. 자, 대체 거래 시 손해배상액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해제 후에 합리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 거래의 대금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74조에 따라 해소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4조는 앞에서 봤던 손해배상액의 산정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계약대금,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물품의 계약대금을 100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매도인이 물건을 안 넘겨줬어요. 못 팔았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그 물건을 100만원 주고 사오기로 했는데 못 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구하겠죠. 급하게.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에 똑같은 원래 매도인으로부터 구매하려고 했던 가격으로 살 수 있을까?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얼마에 구하겠다는 거야? 110에 구하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급하게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계약 대금은 100이고 급하게 구해온 가격은 110이 되면 그 차액이 얼마죠? 10이죠. 그것만 손해배상인가요? 뭐가 기대하고 있었죠? 내가 100만원, 저 매도인이 100만원에 나한테 물건을 팔면 내가 그걸 통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10을 더 벌 수 있었는데 10을 못 벌게 됐죠? 그러면 뭘 포함하는 거예요? 74조에 따라 해소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에 뭐가 들어가요? 이익의 손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대체품을 구매한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체 거래와 계약 대금 간의 차액에다가 어떤 이익의 손실 같은 부분을 포함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자, 매도인이 물품을 팔기로 했는데 10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물건을 안 사요. 돈을 안 줘요. 자, 그럼 매도인이 어떻게 합니까? 땡 처리해야 되죠. 긴급 처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기로 한 사람이 안 사. 재고로 쌓이죠. 내가 재고 들고 있을 거야. 어떡할 거야? 내가 쓸 거야? 아니잖아요. 급매해야 되잖아요. 급매. 긴급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 팔기로 한 물건을 땡 처리하면 100만 원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걸 80에 팔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얼마 손해본 거예요? 20. 그게 이제 대체 거래 시 손해배상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가에 의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도 있어요. 76조입니다. 계약이 해제되고 또한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매 또는 재매각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대금과 계약 해제 시의 시가의 차이뿐만 아니라 74조에 따라 해소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을 해소할 수 있다. 74조에 따라 해소 가능한 기타 모든 손해배상액을 해소할 수 있다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니까 이거 빼고 그 앞에 봅시다. 시가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체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품 거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시가랑 뭘 비교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계약 체결한 가격과 물품의 시가를 비교하는 것이죠. 국제적인 시세가 있는 물품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으로 물품을 거래하기로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어요. 근데 시가가 얼마야? 그 물품의 시가가 90만 원이야. 혹은 110만 원이야. 그러면 그 시가하고의 차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인수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 시의 시가를 대신해서 물품 인수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이 시가라는 게 시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세를 얘기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이 반드시 필요해요. 언제의 가격이냐. 우리 뭐 유가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그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보통은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해제 시의 시가를 얘기를 합니다. 계약 해제 시의 시가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 줄 그러나부터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그 시점의 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매수인이 물건을 받은 인수한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와 계약 대금과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시가가 이 계약 해제 시라는 건 알겠어. 혹은 계약 해제 시 내지는 물품 인수 시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알겠어. 그러면 장소도 중요합니다. 왜냐? 이게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파는 가격과 제주도에서 파는 가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왜 있어요? 무역물리학과 학생이면 무역물류를 전공하는 학생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죠. 왜 서울에서 파는 똑같은 물건인데 서울에서 파는 가격과 제주도에서 파는 가격이 왜 달라요? 물류 비용이죠. 물류 비용.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인도가 행해졌어야 할 장소의 지배적인 가격. 그죠? 근데 그 장소에 시가가 없어. 그러면 물품의 운송 비용 차이를 적절히 감안해서 합리적 대체 가격을 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 가격을 말한다. 자, 서울에서 샀을 때 1,000원이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2,000원 합니다. 그럼 그 1,000원의 차이가 뭐죠?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물류 비용이죠. 근데 제주도에서 2,000원을 한다고 해서 그럼 2,000원 하는 걸로 오케이. 제주도에서 물품 인도하기로 했으니까 2,000원. 근데 제주도에서 가격이 없어. 어떻게 하느냐? 서울에서는 가격이 있어. 서울의 가격은 1,000원이야. 그러면 서울하고 제주도하고의 물류비용 얼마냐? 1,00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가의 어떤 시기 그리고 시가의 장소에 대한 규정이 76조였고요. 자, 77조 보겠습니다. 손해경감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손실을 포함을 해서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소실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하는 손실의 금액을 손해배상에서 감액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약 위반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구성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액을 통해서 손해배상 받으면 룰루랄라 끝이에요? 아니죠. 내가 상대방의 계약에 본질적 위반이 있었다 해가지고 내가 할 일을 안 한다거나 물품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내 실제 손해액을 더 키운다면 그거는 여러 가지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고 상대방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고 상대방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지라도 나는 이 발생하고 있는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성실하게 내해야 할 일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더 커졌다. 그러면 그 손해가 더 커진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뺍니다.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78조입니다. 연체 금액의 이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기타 모든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라 회수 가능한 손해. 74조가 뭐죠? 이익 손실이죠. 이익의 손실. 그거 포함한
손해배상액 청구에 침해받지 아니하고 이자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대금을 늦게 줬거나 해가지고 기간 경과 이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자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금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 만큼 그 기간 경과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손해배상의 산정 원칙에 대한 부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은 기본적으로 계약 위반의 결과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실이고 거기에 기대이익, 희망이익을 포함을 한다라는 것이고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어떤 손실액을 초과해서 밑도 끝도 없이 많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해제 시에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대체거래를 통한 손해배상이 있었고 시가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은 기본적으로 대체품의 어떻게 보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급하게 대체 물품을 구해오게 됨으로 인해서 생긴 계약 가격하고의 차이, 그리고 매도인은 땡처리를 원래 사고자 한 사람이 안 사는 바람에 긴급 처분, 땡처리함으로 인해서 생긴 계약 가격과 재매각 가격하고의 차액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74조에서 말하고 있는 기대이익이나 희망이익, 실내이익 이런 부분을 더해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시가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가에서 계약 가격을 뺀 가격, 계약 가격에서 시가를 뺀 가격에 74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대이익을 더한 가격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시가의 기준은 계약 해제 시, 그리고 매수인이 물품 인도 이후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품 인수 시의 시가가 되고요. 그리고 시가의 기준 장소는 물품의 인도가 행해졌어야 하는 장소의 지배적인 가격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가격이 없다면 물류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해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손해 경감 의무죠. 네, 79조는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 쉽게 말하면 면책된다. 그 얘기인데 79조의 1항을 좀 보면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기인했다는 점. 내가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했는데 그 의무 불이행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그 어떤 문제,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 장애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는 시점에 이런 어떤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장애의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측 가능했다, 뭐 문제가 생길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그건 이제 고의로 사고 낸 거죠. 근데 나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내가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약 불이행, 그 어떤 계약 의무의 어떤 계약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9조 2항입니다.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고용된 제3자. 보통 이제 물류나 무역을 하게 되면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하청업자나 뭐 내륙 운송업자나 창고업자나 뭐 간세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의무를 이제 이행을 하는데, 이런 내가 고용한 제3자가 제대로 계약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결국 내가 본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내가 일을 맡긴 제3자가 앞서 있었던 79조 1항에 있었던 것처럼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 불이행을 했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면책될 수도 있고 내가 고용한 제3자가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면 면책이 됩니다. 자, 이런 면책은 그런 어떤 장애, 이런 장애는 사실 뭐 천재지변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뭐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하지 못했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외로 나간다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런 이런 상황, 뭐 물건을 보내거나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인적 교류를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뭐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장애나 문제가 지속이 되면 그 지속되는 기간에만 이런 면책이 효력을 갖게 되고요. 79조 4항입니다. 불이행의 당사자는 장애와 그것이 자신의 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내가 이래 해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예측하지 못했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뭐 제대로 이행을 계약 이행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통지는 당연히 내가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reasonable time,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지를 제때 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액을 뭐 청구할 수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내가 통제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계약 불이행, 계약 의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CISG는 어떤 불완전 이행, 불이행, 불가항력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 제대로 의무 이행을 원활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면책은 유일하게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만 면책을 인정하고 있어요. 계약 해제는 그것이 내가 고의로 잘못했든 실수로 잘못했든 내가 통제하지 못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든 상관하지 않고 계약 해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해배상은 내가 고의로 잘못했거나 실수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받는 것이고 내가 통제하지 못했고 천재지변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된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80조입니다. 채권자가 야기한 불이행입니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자기 부자기의 기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원용할 수 없다.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내 잘못이 좀 있어. 그러면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 80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조와 80조의 내용을 정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인 것이죠. 계약 당사자의 장애, 통제할 수 없었고 예견 가능할 수 없었고 회피 불가능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 있고요. 그리고 제3자, 내가 고용한 제3자의 경우에도 내가 면책이고 내가 또 고용한 제3자가 앞서 봤던 장애 의해서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역시 면책이 됩니다. 면책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기간에만 면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이에요. 계약 해제의 면책 아닙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청구에만 면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통제할 수 없었고 예견할 수 없었고 회피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장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어떤 거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의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80조의 내용은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을 했는데 그 계약 불이행에 내 잘못이 좀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80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1조입니다.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계약 해제는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의무를 제외하고 양 당사자를 계약성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해제되면 모든 권리 의무가 사라지는데 뭐만 남게 되느냐? 손해배상만 남아요. 해제는 분쟁 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 조항이나 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기타 모든 계약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 해제를 하더라도 뭐가 남겨진다?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뭐 소송이라든지 상사 중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조항에는 영향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계약하에서 자신이 준 물건이나 자신이 지급한 돈에 대해서 돌려달라. 우리 계약 해제했으니까 내가 먼저 준 물건, 먼저 준 돈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서로 간에 다 있어요. 이쪽은 물건 먼저 줬고 이쪽은 돈을 먼저 줬는데 계약 해지하기로 했어. 그러면 동시에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약을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느냐? 해지하는 거죠. 자, 반환 의무 불능과 계약 해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하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매수인이 물건 받는 사람이죠. 돈 주고. 근데 물건을 받았는데 이걸 써버렸어요. 이거를 뭐 팔아버리거나 써버렸어요. 그러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이를 반환해야 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82조 2항. 전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나와요. 이 A, B, C에 해당이 되면 물품을 원상태대로 동등한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을 반환할 수가 없어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A, B, C를 봅시다. 물품을 반환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이 반환한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매수인의 자기 부작위에 의해서 기인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매수인이 물건을 팔아버리거나 물건을 쓴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의 잘못이야. 뭐 매도인이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물건을 원상태대로 반환하지 못해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B. 제38조 규정된 검사의 결과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멸실되었거나 또는 변질된. 자, 물품이 운송을 포함하거나 해가지고 운송이 끝나고 나서 검사했어요. 근데 검사를 하다 보면, 검사라는 걸 하다 보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하나를 검사용으로 썼어. 그럼 99개 남았죠. 그러면 물품을 인도받았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어렵죠.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2조 2항의 C.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였어야 하는 때에 이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매수인에 의해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매각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소비되었거나 또는 변형된 경우. 자,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이 소요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매수인이 물건을 쓰거나 판매하거나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정상적인 프로세스 상에서는 이거를 매수인한테 책임을 묻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자, 83조입니다. 매수인의 해제권 상실과 기타 구제권 보유입니다. 매수인은 제82조의 계약 해제를 선언하는 권리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 및 협약에 따른 기타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자, 계약 해제권을 상실했어요. 대체품 인도권을
대체품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어.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하자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인 것이고요. 자, 84조입니다. 이자와 이익의 반환.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제 주어가 매도인이에요. 앞에 82조, 83조는 매수인이었죠. 매도인이 대금, 84조는 주어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그것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된다. 매도인이 돈을 돌려줄 때는 경과이자도 돌려줘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자, 84조 2항은 다시 주어가 매수인이 됩니다.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한 이익. 매수인은 돈 주는 사람이죠. 돈 주고 물건 받는 사람이죠. 근데 취득한 이익이 있어요. 그럼 그 받은 물건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용했거나 판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건을 판매했거나 사용해서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왜? 계약 해제를 선언했고 양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돼서 이행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하거나 판매해서 취득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익은 매수인의 것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기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봅시다. A.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B.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또는 그가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 해제를 선언하였거나 또는 매도인에게 대체품 인도를 요구한 경우.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내가 온전한 상태로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최초 수령한 때와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를 사용을 해서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1조부터 84조는 이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상의 의무는 소멸이 되고,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뭐 손해배상 의무는 남아있다. 그리고 분쟁 해결을 위한 조항 남아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돼서 이행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급한 물건과 이미 지급한 대금을 서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린다라는 것이고, 반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없고 대체품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매수인의 어떤 반환 의무 불능 상태에 대해서 어떤 매수인이 직접 한 것이 없거나 검사를 위해서 뭐 어떤 사용 소비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물품의 부적합을 실제로 사용 소비한 이후에 발견했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령한 상태대로 동일한 상태대로 물품을 반환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계약 해제 대체품 인도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대금을 반환할 때는 이자도 돌려줘라. 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걸 가지고 획득한 취득한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84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85조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85조, 86조, 87조, 88조 뭐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85조입니다.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 또는 대금의 지급과 물품의 인도가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때에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인은 자신의 합리적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보상받을 때까지 물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주요한 의무 중에 뭐가 있었어요? 대금 지급과 인도 수령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수인이 물건을 제때 안 받아가요. 안 받아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넘겼는데 매수인이 안 받아가. 그러면 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안 받아간다고 해서 물건을 그냥 버려두고 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버려두고 오면 물품이 분실되거나 손실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매수인이 안 받아가면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갈 때까지 매도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겠죠. 창고료 이런 거 들겠죠. 보관료 들겠죠. 그 창고료나 보관료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그 규정이 지금 85조의 매도인의 물품 보관 의무고요. 매도인에게만 물품 보관 의무가 있겠어요? 아니죠.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도 있겠죠. 어떤 경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을 했는데 물품을 거절해요. 이게 뭐 계약상 여러 가지 의무 뭐 물적 적합성의 위반이라든지 법적 적합성의 위반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냥 이 물품을 반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물건을 보존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물건을 보존하고 보관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면 그거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자, 근데 매수인 앞으로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왔는데 매수인이 물품을 거절해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나는 물건 안 받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누가 물건 가져가거나 부러뜨려 버릴 수 있거나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해서 물품을 점유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금 지급 안 하고 매수인 대금 지급 안 하고 그냥 물건만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인아 이거 나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 경우에도 이 경우는 매도인으로부터 뭐 비용을 받거나 해야 되겠죠. 이 85조나 86조나 뭐 계약 해지를 하거나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물품의 인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했을 때 물건이 중간에 붕 떠버리면 정말 파손되거나 분실되거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관을 하거나 비용을 치르게 하고 그 비용의 책임 소재를 따져서 비용을 받아내라 이런 취지를 규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창고 보관 의무 87조 창고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물품 보존하려면 어디다 넣어놔야 된다? 창고에 넣어놔라. 상대방이 책임이 있으면 상대방 돈으로 창고에 넣어놔라. 그게 87조고요. 88조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85조에서 86조. 그럼 85조는 뭐였어요? 매도인의 화물 보관 의무, 86조는 매수인의 화물 보관 의무였죠. 그렇게 각각 상대방을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가져가. 상대방이 뭐도 안 줘. 보존 비용도 안 줘. 그럼 어떻게? 그때는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근데 그냥 팔면 아니라 이게 지금 내 물건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물건을 안 받아가고 이 사람이 물건을 제대로 인수를 안 하고 이 사람이 지급 거절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내 물건이 아니야. 근데 비용이 계속 발생해. 그러니까 계속 비용을 발생시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건을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팔아버릴 때 내 물건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의 주인한테 이거 팔다 라고 합리적인 통지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물품이 급속하게 변질되기 쉬운 것이거나 보존에 불합리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그냥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냉동 창고에 넣어놔야 되고 뭐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거 팝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 팔았으면 이게 원래 내 물건이 아니었잖아. 상대방 물건인데 내가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팔아버린 거잖아. 그러면 그 매각 대금에서 내가 지출한 비용 있죠. 그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혹은 매각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거를 제외하고 원래 주인한테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게 88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5조부터 88조는 매도인이 자신의 물건이 아니지만 매수인이 인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물건을 버릴 수 없다 갖고 있는 거고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는 매수인이 물품을 받았는데 물품을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가져가야 되는데 매도인이 안 가져가. 그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에 물품을 창고에 기탁해서 보관할 수 있고 물건을 상대방의 물건인데 내가 창고에 계속 넣어두면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팔아버릴 수 있다. 팔고 나서 매각에 소요된 비용 이런 거 제외하고 반환하면 된다. 그게 이제 자조 매각권이라고 해서 8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CISG의 1조부터 제 88조까지
규정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CISG 공부할 때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CISG는 사실 89조, 90조 뭐 뒤에 규정들이 더 있지만 그 규정들은 CISG 협약의 가입을 위한 규정들이거나 효력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국제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공통 의무, 구제책 그런 부분들은 1조에서부터 88조까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학습을 했고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인커텀스 2020과 함께 CISG는 국제 물품 매매 계약,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무역 계약에 있어서 무역 계약과 무역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학습을 하는 것이 이 무역의 여러 가지 제도와 법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는 인커텀스의 경우에는 그림을 위주로, 그리고 CISG는 이제 표를 위주로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하고 특히 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는 뭐 계약 해제, 불가항력, 포스 매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